자, 이번 클립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우리 집이 상징하는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징하는 거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먼저 우리 집 이러면은 사람이 살고 주거하는 것이 주 목적인 곳 아닙니까? 자, 우리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집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합니까? 가구, 세대, 가정, 안식처, 고향,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물론 동물들에는 새우리, 새장, 닭장, 마구간, 외양간,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집에 대해서 한자어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게 돼지 아닙니까? 돼지를 한데 모아서 이 지붕을 쳐서, 한데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럼 그 자하고 요 자가 뭡니까? 이 개견자, 밑에 불하자니까 개를 불에 걸린다라는 뜻인데, 자, 요 한자들이 실제로 중국의 조상들이 이 한족들의 생활 방식을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는 동이족, 우리나라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썼던 이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 한자어가 만들어진 이 방식에 따르면 이 한자어 자체도 우리 이 동이족 조상들이 만든 언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정작 또 이 중국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럴싸한 납득이 가능한 반박을 지금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의미를 한번 새겨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둥지 이러면 영어로는 네스트라고 하죠. 그 안에 이게 알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새 둥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라고 하느냐? 그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이 비상금을 네스트 에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 이게 있는 그대로 딱 보면 어떤 일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갈고 닦는 거, 이 정신적 개념이고요. 제가 집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며 온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요거는 물리적 그런 개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신적 개념이 바탕으로 이 물리적 개념의 기초, 기본, 근간이 되는 게 이 집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기초, 근간, 토대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집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이 주거의 기능으로만 봐서는 무리가 있다. 자, 그다음 이 집을 보면 이 결합과 이 싸움이라는 이 개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자, 요 앞에 가문, 집안 이런 말을 넣어보십시오. 가문의 결합, 집안의 결합, 가문의 싸움,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건 뭡니까? 결혼 아닙니까? 자,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웨딩과 메리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 유럽어의 조상은 인도 유럽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대 인도에서 쓰던 말이 뭡니까? 산스크리트죠. 그 산스크리트에서 아버지 엄마를 마트리이죠. 그래서 매트리모니움 이면은 이거는 라틴어의 더 뿌리를 찾아가면 이 산스크리트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엄마, 모니움은 무누스, 의무라는 뜻입니다. 엄마의 의무, 엄마가 된다. 이거는 원래 요즘이야 가부장 사회지만 또 가부장 사회가 많지만 그 이전에는 이 목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엄마가 된다라는 거, 즉 결혼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도 본다라는 거. 자, 이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스어에서는 럽셜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이것도 다 결혼을 뜻한다라는 거. 웨딩과 메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우리 또 이 결합의 의미에서 결혼, 즉 신부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브라이드라고 하죠. 신랑은 브라이드 그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브라이드 그룸의 그룸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뭔가를 떠받들다, 치장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 대릴사회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릴사회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내지 2년 정도 이 와이프의 집에 와서 거의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한 이 머슴살이. 그게 바로 브라이더 그룸이었던 것인데, 그게 요즘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브라이드는 떼고 그룸해도 신랑, 또는 브라이드 그룸도 신랑, 브라이드는 아내. 이 사람들을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옆에 들러리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명예로운 일의 한이라는 뜻에서 made of honor를 쓰고요. 남자들은 bestman 쓰죠.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 유럽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 하면 납치해와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하죠. 그러면 그 납치당한 당한 쪽의 남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 칼제비를 들고 사서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 칼제비들을 막기 위한 또 칼제비를 여기서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칼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베스트맨, 요게가 바로 남자 덜러리라는 거. 자, 그 다음 뭐 이런 게 다 있고요. 그러면 요 집안 싸움에서 싸움은 거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집안에 서로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 정도의 확장된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 싸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념과 뭐 사상 이 정도로까지도 이 집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물론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는 셰익스피어가 썼지만 4대 비극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썼는 4대 비극은 뭐가 있습니까? 오셀로, 햄릿, 맥베더, 리어왕 이런 게가 있죠. 자, 그다음 우리 그 집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또 돈 물론 부동산 버블의 주역 이 딱 하면 집 아닙니까? 자, 우리 1998년 우리나라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죠. 그때 문제는 뭐였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너무나 높았던, 가계 부채가 아니라 기업 부채가 너무나 높았던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도산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경제가 돌려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기업 부채가 너무 가했던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고 해가지고 가계 부채를 늘리는데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 뭐 1600조가 넘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2008년 여러분들 서브프라임 모기론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브프라임 이러면은 이 담보를 미국에서는 담보를 얘기할 때 프라임이 있고 최우량이죠. 그 다음 알파 적정 담보죠. 이 서브프라임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니까 비우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가 주로 뭐였냐? 가계 주택이죠. 주택. 이 주택 부실한 이 주택에 대해서 이 가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각 집안들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그 사태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나죠. 왜? 이 가계 주택 부채를 상대적으로 뭘로 돌렸습니까? 그때는 기업 부채로 돌리기 위한 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났다라는 거. 우리나라와 이 시간차는 있지만 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틀렸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 바둑하면은 바둑은 뭐 게임 아닙니까? 바둑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잖아요. 알파걸 이러듯이 알파이면은 이 그리스의 알파, 베타, 알파가 영어로는 A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까? 일동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알파 뭐 이러면 알파가 붙으면은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니까 그럼 알파고 이러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주 바둑을 잘하는 놈. 뭐 이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바둑하면 딱 생각나는 게 한 집, 두 집, 집의 싸움 아닙니까? 자, 이 바둑이 줄이 그어져 있는 건 가로 세로 19줄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곱해봐야 361칸의 점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 바둑은 이 두는 순서에 따라서 방식이 다 틀린 거니까 조합의 개념이 아니라 순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로 돌려봐도 이 경우의 수를 다 셀 수 없다는 거. 즉 다시 말해 이 집이 몇 집이 나올 수 있는지 이 경우의 그 수가 몇 집이 나올 수 있는지는 이거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 즉 뭐 추측을 할 뿐이죠. 우주의 거리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의 60선 킬로미터라고. 즉 그만큼 10의 60선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한대에 가깝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요 집.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하면 가족이 생각나고 편안함이 생각나고 그 어떤 일을 즐김에 있어서의 아주 기초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가족이라 이러면 우리 패밀리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패밀리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familiar. 이게 뭡니까? 친근한, 친숙한. 실제로 파밀리에라는 아파트 브랜드도 있죠. 자, 그다음 이 뭐 편안함. 가족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편한 곳 아닙니까? 이
정신과 육체의 이 고향이니까. 자, 그다음 요 절김이 맞다.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우리 뭐 있습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로 이 까르페는 뭐냐? 뭔가를 잡다라는 뜻이고, 그 잡는다라는 게 1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해서 결실을 맺어 잡는 건 뭡니까? 곡식을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확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 디엄은 뭡니까? day라는 뜻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날을 잡아라 라는 뜻에서 seize the day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현재 결실을 맺었어.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라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enjoy the present 이렇게도 뭐 번역이 가능하죠. 자, 이거 한번 맞다 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유와 계급 이거 우리는 지금은 뭐 조선시대처럼 뭐 양반, 상놈 이런 개념은 없지만 뭐 다른 말로 포장되어 있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에는 뭐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자 본인의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리고 집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집이라도 그 이미지나 가치는 완전히 틀려지죠. 그런데 그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도 깡그리 같이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이 소유와 계급, 정당한 소유와 계급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소유와 계급이라는 말의 이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이 개념으로서 이 집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지구 이러면은 솔직히 이거는 모두의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 엄청나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구를 대하는 태도와 본인 소유의 그 집과 같은 집이지만 다른 느낌이죠. 저 무슨 말이냐? 1968년도에 가렛 하딘이라는 분이 The Tragedy of the Commons, 우리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논문에서 사용을 하죠. 이 목초지가 있어요. 목초지에서 각 집마다 한 집에서 소를 한 마리씩만 물고 순서를 정해서 따다다닥 돌려 먹으면 그 풀이 먹혔던 곳에 다시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공경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있는 소 그대로 다 갖고 와서 2마리, 3마리, 10마리 이렇게 갖고 와서 풀어버리면 다른 집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기심 이런 것도 녹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배려가 없이 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목초지가 금방 망쳐버리겠죠. 이 개념을 설명한 게 바로 1968년에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 지구를 생각하면은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 이 지구 전체가 너무나 지금 병들고 지구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상기후 현상이 나고 그걸로 인해 당연히 피해보는 건 결국은 우리 인간이니까요. 그 다음 이 지구를 또 생각하면은 우리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자, 이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널리 사용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칸트이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다른 의지와 다른 눈으로 이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는 우리 집을 뜻하는 게 홈과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는요 있는 그대로 건물을 의미하고요. 이 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주택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홈플러스라는 것이 있죠. 이 단지 그 건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애정이 담길 수도 있고 이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 친근함이 있고 이 본인들의 집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 홈 플러스 홈에다가 더 뭔가를 더 보태주겠다라는 의미니까 이름을 그려주지 하우스 플러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우스 건물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우스라는 자체가 무엇을 수용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우리
데이치라는 단어도 보면서 수용하다. accommodation 이러면 우리가 숙박 시설 이런 것도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우리 집을 얘기할 때 너 어디에 사니? 이러면 우리 뭐 어디 맨션에 산다 이러죠. 그러면 외국인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는 대저택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에 또 살아? 무슨 빌라 이러죠? 이거 별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건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걸 그냥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 영어의 개념으로 맨션과 빌라를 썼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이미지에 맞게 정말 부자여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뭐 단독주택 이런 말을 하죠. 디태치가 원래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디태치 하우스 이러면 이게 바로 단독주택이 될 것이고요. 자, 목장을 렌치라고 하죠. 렌치 하우스 이러면 이게 바로 뭐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 아파트먼트, 이거는 우리 개념의 아파트먼트를 하죠. 아니죠? 다 그냥 임대해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개념은 정확히 콘도라고 하는데 그 콘도 미니엄 뭐 이런 게가 있죠. 그들도 이 주거 형태 어떤 거냐에 따라서 빌리처의 하우스 집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바로 레이션 빌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라고. 요거와 집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말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뭐 요 정도 또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